2023년도 캡스톤 디자인 2학기 기말 발표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외부에서도 와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떻게 오셨죠? 오셨고 잠깐 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성함을 저는 김영애입니다. 그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LG화학. LG화학에서 김영애 그 책임님께서 바쁘신 시간을 쪼개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그 WTM이십니다. WTM의 정기훈입니다. WTM의 정기훈 오셨습니다. 지금 그 시연이랑 이런 게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 1조 발표자 왔나요? 2조 발표자 왔어요? 네, 3조, 4조, 5조, 5조, 네, 6조 왔어요? 오케이. 요 순서대로 진행되죠? 네. 6조는 마지막에. 7조, 8조, 9조 다 왔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부터 발표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조 발표를 맡은 홍준기입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열편향 개선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번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목차를 구성하였고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과제는 주행거리,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의 충전 속도 등이 있으며 이는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터리와 열관리 관계성이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과 배터리 온도의 불균형 현상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브레인스토밍과 다양한 문제 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저희 팀은 AI를 활용해 밸브로 유량을 개별적으로 컨트롤하여 배터리 열 편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주제로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플레이트의 경우 총 3가지로 구성하였는데요. 냉각 요르간 플레이트와 온도 센싱 플레이트 그리고 히팅 플레이트로 구성하여 앞에 보이시는 배터리 자체를 냉각해주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NCS 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요르간 플레이트의 구멍의 개수, 플레이트의 크기와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를 참고하여 사양에 맞는 펌프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같은 부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작을 통해 오른쪽 사진과 같은 최종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작한 이후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1을 마쳤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2가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는 배터리 열편향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셋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냉각수를 끌어올리며 AI로 활용하여 밸브로 각각의 수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수로를 또한 3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셋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제작 시 해석을 통해 유속이 2m/s일 때의 해석을 바탕으로 6L/m의 펌프로 컨트롤하였으며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여 온오프를 통해 유량을 컨트롤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3개 각각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배터리 환경과 유사하게 열 편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통해 9개의 발열판에 전원을 공급하여 배터리 발열이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미스터와 아트메가 2560을 사용하여 3초마다 6구역의 온도를 센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구역에 따라 밸브의 유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온도 센서를 6구역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열 편향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극명하게 차이나는 결과값을 확인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9개의 발열판에서 총 3개의 발열판을 작동하여 4가지 케이스를 만들었으며 각각의 솔리노이드 밸브를 1번, 2번, 3번 그리고 전체가 열렸을 때, 즉 16가지의 케이스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실험을 통해 얻게 된 데이터 약 3,000개를 가지고 LSTM 신경망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6가지의 케이스를 3번씩 실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으로 표시는 부분의 결과, 즉 3개 밸브 모두 개방하였을 때 효율이 제일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30초 뒤의 온도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였고 발열판, 즉 배터리의 최대 온도를 45도로 설정하여 45도 도달 시 냉각수가 자동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의 경우 온도 추출값에 따라 30초 후 어떤 온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코드이며 LSTM 신경망을 이용해 예측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경우 저희가 사용한 구글 콜앱의 경우 다수의 CSV 파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미리 학습시키고 모델을 로드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코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결과를 통한 최종 완성 시스템 구동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5도) 온도에 도달됨에 따라서 냉각수 방류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채택하면서 저희는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의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주제가 열 편향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 편향을 좀 개선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 열 편향을 부각시켰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의 열 편향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편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그 데이터를 뽑는 과정이나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밸브가 모두 개방했을 때 온도가 그 예측 온도와 실제 온도가 비슷했다라고 도달한 결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브를 모두 개방하는 것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밸브를 모두 개방한다. 뭔가 열 편향을 개선한다고 하면은 네. 뭐 얘 켰다가 쟤 껐다가 이렇게 동작해야지 뭔가 예상됐던 그런 동작은 그런 건데 그냥 일단 결론은 그냥 다 개방하면 제일 좋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말하시면. 앞선 그 엑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엑셀 파일 보면 거기에서 지금 노란색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상황일 때의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4번, 5번, 6번이라고 설명하는데 가운데 있는 줄이 전부 다 발열되었을 때 전부 다
물을 방류하는 것이 좋았고, 그 아래에 있는 케이스 3번 보면 가운데 세로로 되어 발효시킨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파란색으로 가운데만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열 편향을 개선시키기에 민맥스 그리고 에버리지 값으로 통해서 가장 좋은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LSTM 신경망을 통과시켰지만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열 전도가 빨리 진행되어서 결과값이나 아니면 데이터 개수가 3,000개 육박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전부 다 물 방류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시간이 좀 많이 질문 때문에 흘러가서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 좀 앞에 좀 하나만 뺐어요. 오케이. 네,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차입니다. 주제 선정, 개념 설계, 상세 설계, 그리고 제작 결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하 선로에서 열차풍에 의해 지하 역사로 유입되는 먼지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공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작업 청소, 디젤 청소 차량 운행, 그리고 환기구를 통한 먼지 배출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는 다음과 같은 기존 방식의 한계점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인으로 운행하며 미세먼지를 모으고 전기를 작동하는 청소 차량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디어의 기능 개통도입니다. 저희는 이번 아이디어 설계에서 크게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총 3가지 요소를 설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다음은 예상 모델링입니다. 미세먼지 청소 차량은 궤도 하부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열차 운행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흡입구의 작동 영상입니다. 다음은 흡입 모터를 선정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NCS를 통한 유동 해석을 진행해 모터의 출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집진기 제작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구동부에 대한 모터 선정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차체의 주행 영상입니다. 네, 저희는 그 이온수 필터의 원리를 설명드릴 건데 전해분해 원리를 이용해 물을 정기적으로 분해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수소, 산소, 가스 등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온수 필터의 제작 모델이 다음과 같고, 이온수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향을 피워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 결과 PM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필터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온수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확연한 PM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온수 필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청소 차량의 경우 노동자와 미세먼지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디젤 청소 차량 등과 같이 연료에 의한 오염 감소를 일으키지 않는 연료에 의한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청소 차량 모델로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손으로 움직이면서 집중기를 이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제 제품에서도 집중기는 그럼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건지 하는 거, 집중기가 그냥 차체에 고정되어 있고 운행을 하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터를 쓰셨는데 실험에서는 이제 가스를 해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PM이 떨어지는 거를 봤는데 실제는 가스보다는 더 먼지를 이제 증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먼지 같은 거 할 때 필터에 효과가 있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저희는 일단 필터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는 그 궤도를 주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집중 모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죠? 필터를 사용했는데 아. 먼지를 집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필터에 효과가 있는 건지. 저희는 이제 필터가 총 두 가지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거운 먼지 같은 경우는 흡입을 했을 때 아래로 가라앉도록 1차 필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그런 먼지나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이온수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정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줄 때 이제 가스가 아니라 실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라든지 그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리와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키고 있는 것도. 안녕하십니까. 3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경험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구분된 공간에 속할지라도 소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문과 창문이 열려 있어도 소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발표를 요약해드리면서 진행했던 실험들과 결론 및 고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간 발표에서는 구매했던 장비들 그리고 DSP의 정확한 레이턴시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제작할 DSP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나믹 마이크가 가지는 근접 효과로 인해서 균형 있는 수음이 어려웠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와 팬텀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 합판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세서는 48kHz, 96kHz, 192kHz까지 그 샘플 레이트에서도 동일한 레이턴시로 운영 가능한 가히 고성능 프로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디지털 프로 음향 장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널리 쓰이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키트 제품으로 항상 함께 판매하는 제품에 ADC와 DAC가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었던 탓인지 문 앞에 바로 두고 그런 노이즈 캔슬링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실의 소리를 현실의 소리에 반응하여 즉각 상쇄시키는 그런 현상을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을 저희가 느꼈고 그 대신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다른 사인파들에 대한 역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반응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100Hz부터 800Hz까지 크로스오버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100Hz 단위로 총 7가지 주파수 밴드로 나누었습니다. 화면이 이제 흐릿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750Hz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그런 회절과 반사가 일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실험한 결과 여러 주파수에서 상쇄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50Hz, 350Hz, 750Hz에서 결과 예시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8dB 정도 상쇄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론 및 고찰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소리의 회절 그리고 그 회절 방향이 구면파 형태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구면파를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스피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 크기의 커다란 구면파를 발생하는 그런 특수한 스피커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더욱 빠른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ADC와 DAC 둘 다 텍사스 인슈런스사의 고성능 칩셋을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최적화가 더 잘 된 장치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주파수 크로스오버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해당 필터들이 작용하는 그 구간에 있는 주파수들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 주파수들보다 더 큰 레이턴시를 갖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DSP의 그런 신호 처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스피커에 내장된 앰프의 그 하이패스 필터에서도 또 한 번 더 레이턴시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절되고 반사되는 소리들을 모두 극복하려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오는 소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써 각도에 따라 다른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결국 레이턴시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5가지 사항이 현재로서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장비들의 응답 속도에 대해서 학습하는 기회였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장비도 되게 커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이 학교 바로 앞에 이제 도서관 앞에 이제 자유로라는 그 학생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그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창문을 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창문에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강의실 복도를 또 열어놓고 또 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또 문이 필요하면 불편한 그런 장소에서 또 만약에 현실화가 돼서 설치가 된다면 문은 그
일단은 공기가 다 통하고 또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공간이 분리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자 손영구입니다. 영상 소리 분석 기반 통합형 AI 시스템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제품 소개, 제품 설계,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AI 보안 시스템은 영상 기반 보안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가미된 시스템으로 항만, 교통, 산업 현장,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보안 시스템은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의 한계로 인해 부정확한 상황 판단을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안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조는 개선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AI 보안 시스템은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상황 판단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영상과 소리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통합형 AI 보안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 파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학지대 최소화를 위한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제품 소개입니다. 우선 저희 제품의 컨셉입니다. 앞에 화면과 같이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이벤트 발생 시에 소음원 방향으로 카메라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시간 영상과 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 판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과 소리를 통합 분석하는 AI 시스템의 계략도입니다. 기존의 AI 카메라와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리의 파형을 이미지화하여 파형의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영상 정보와 통합하여 상황을 판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의 계략도입니다. 소리가 발생하면 사각형으로 배치된 4개의 마이크로 소리가 도달합니다. 이때 각 마이크마다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PC가 음원의 위치를 각도값으로 출력합니다. PC는 각도값을 MVR에 전달하고 MVR은 PTG 제어 앱을 통해 카메라에게 회전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은 제품 제작 및 시연 영상입니다. PTG 카메라와 MVR, 바디, 스위칭 허브는 기존 감식 카메라의 기본 구성입니다. 여기에 저희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이크, 인베디드 시스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추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AI 보안 시스템으로 9월 경기남부대학 TMC 기술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550만 원의 시제품 개발 지원비를 지원받았고 저희 제품의 금액의 일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과 소리를 통합 분석하는 AI 시스템의 시연 영상입니다. 사고 영상을 정확하게 식별해낸 모습이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AI 보안 시스템의 정확도는 기존 영상 분석 모델의 정확도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의 시연 영상입니다. 가장자리에 마이크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각각 한 개씩 배치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특정 크기 이상의 소음에 반응하여 카메라가 음원 위치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통합형 AI 보안 시스템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메라가 음원 위치를 식별하여 자동으로 회전함으로써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카메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력한 소리를 분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위험한 소리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고에서 난 소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혹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로 그게 저희 최종 목표인데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단 특정 소리 크기 이상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코딩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있나요? 추가적으로? 예, 저희가 급여를 이제 상금도 받았고 하니까 뭔가 그거로 할 계획들이 예, 저희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이어가서 계속 추가로 보완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그런 상황도 테스트를 해봤을까요? 성능이 비슷하게 나올까요? 더 생각해봤을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이제 마이크의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바람마저도 너무 크게 인식해서 잘 인식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추후에 이제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혹시 이거는 기존에 특허는 없었나요? 다른 기존의 특허는 없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허도 작성 중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캡스톤 디자인의 구조 발표를 맡은 이태훈이라고 하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가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구동, 결론입니다. 먼저 문제인식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스팀 세차와 자동 세차, 노터치 세차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세차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냈는데요. 이런 고비용, 낮은 청결도, 이러한 기스 발생 등과 같은 단점들을 고려해서 자동화 로봇과 AI와 그리고 노터치 세차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상이고요. 이게 세차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스팀 세차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건을 발사해 줍니다. 분사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물질을 인식하는 과정인데요. 이물질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팀으로 재세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가 이제 높은 청결도의 노터치 세차장으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드웨어 설계의 제일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였고, 거기에다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목표를 추가하여서 비정형 데이터의 이물질을 감지하여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노터치 세차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드웨어 설계에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1대부터 구상형 과정이고요. 네, 작동 원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제 스텝 모터와 서브 모터를 연결해서 그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설계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과 같이 XY 표면을 스텝 모터로 제어해서 자동차 윗면을 세차하는 코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Z축을 제어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도를 제어해서 서브 모터를 이렇게 구동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Z축과 XY 표면을 이제 동시에 합쳐서 진행하는 장면인데요. 스팀 세차와 에어건을 동시에 분사했을 때 영상입니다. 각각 분사했을 때 영상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객체 인식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 좌표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 실제 좌표를 이 XY 좌표 측정된 XY 좌표를 실제 좌표로 변환해서 움직여야 할 스텝 수로 변환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구축했던 과정이고요. 네, 객체 인식 결과 도출하는 좌표 코드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좌표를 측정하였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설계 여기서 X좌표를 출력한 다음에 변환하여 아두이노로 송신하고 수신한 결과입니다. 송신과 수신은 시리얼 통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는 다음과 같고요.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스팀이랑 선풍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여서 성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셋이 이제 좀 정형화된 게 많이 없다 보니 데이터의 양 부족도 있었고 정확도가 좀 낮게 출력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지 못하여서 서브 모터 2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자동차 옆면의 세차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걸로 인한 이제 기대 효과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캡스톤 캡스톤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뭐 시스템도 구축하고 코딩도 해서 마이크로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하는 거 정말 잘했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노터치 세차장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과의 차별점은 객체 인식을 해서 거기를 한 번 더 씻어준다인 건가요? 잠시만요. 네. 먼저 이제 노터치 세차장은 이제 흠집이나 이런 자동차의 흠집을 방지하고 그러한 결과를 이제 장점을 뽑았는데 이러한 장점과 그리고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다는 이제 노터치 세차의 단점을 동시에 이제 좀 장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여서 이물질을 직접 인식한 다음에 세차 과정을 이제 2번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물질이 있으면 거기를 한 번 더 씻어준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AI 시스템 없이 2번 돌리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저희는 이제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을 의미로 두고 있는데 친환경의 의미가 저희가 이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이제 AR 객체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 재세차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과정을 거치는데 부분적인 세차를 통해서 물 사용량과 그다음에 원래는 화학 세제를 사용하려 했으나 화학 세제가 이제 사용하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둘의 이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면에서 친환경인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근데 세차하고 재세차 사이에 이제 이물질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물질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일단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모델 4를 이용했는데요. 측정 시간은 14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스캔을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그 인식의 시간보다는 이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이 14초가 걸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식하고 나서 스텝 모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14초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차가 끝나고 전체 스캔으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가 세차가 끝난 다음에 인식하는 작업이 되는 건지? 아, 세차를 이제 먼저 스팀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물질을 먼저 인식을 하고 발견을 하면 또 추가적으로 스팀 세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세차하면서 같이 이물질 인식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면 시간 관계상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메이트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카트는 두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끌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무게를 직접 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혀 있는 것처럼 확고한 그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거와 별개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카트를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미션인 계단 극복 플러스 힘을 보조할 수 있는 카트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서브 미션을 생각해내었고 지난 발표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 서브 미션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평가표 그리고 아이디어와 평가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메인 미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버튼을 통해서 계단을 인식하고 삼각바퀴를 통해서 계단을 극복하며 카티바디 기울기를 제어함으로써 제어를 하자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극복할 계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계할 필요가 필요했고 계단을 저희가 그래서 규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 정해진 규격을 바탕으로 필요한 바퀴살의 길이 그리고 바퀴의 크기 그걸 바탕으로 저의 목표 하중인 50kg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혀있는 것처럼 32.618Nm 이상을 내는 68.315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RMDX6이라는 모터를 선정하게 되었고 해당 모터로도 저희가 원하는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모자라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 적혀있는 것처럼 감속비 9:1의 감속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속기 추가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적혀있는 것처럼 감속기들 중에서 저희는 유성기와 감속기를 또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그 감속기를 설계하고 나서 실제 프로토타입으로서 그 공학적 그 타당성이 확실한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아쉽게도 모터에 당연히 3D 프린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목표 하중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마모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이 상태에서는 금속 표준 기성품 기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알게 되어 재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설계함으로써 이전에 3K 타입의 감속기에서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3:1의 감속기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모습으로 감속기를 새로 설계함으로써 9:1의 감속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저희가 만든 설계한 감속기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가 그래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와 수식적 계산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였고 안전계수가 솔리드웍스에서는 4.4가 나왔으며 수식 계산에서는 안전계수가 3.21, 즉 링기어에 대한 안전계수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썬기어도 마찬가지로 안전계수가 5.8 그리고 8.69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파라미터가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해서 파라미터를 확인하였고 이것은 저희가 제어 때 사용하게 된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해서 계단을 극복하고 내려갈 2단계, 두 가지 단계와 그 다음에 기울기를 제어할 단계를 추가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카트폴 제어는 카트 자체가 움직임으로써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폴을 제어하게 되는데 저희는 바퀴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모터로 폴을 제어하게끔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부하되는 토크 자체에 부하되는 전류를 측정을 해서 그 모터 자체에 있는 각 모터의 속도와 그 다음에 그 센서를 통해서 각 속도를 측정하여서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제어를 함으로써 이 카트폴이 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모델을 약간 단순화시켜서 가상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었고 해당 이미지처럼 왼쪽은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카트가 움직이면서 진행되는 영상이지만 오른쪽은 저희가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제자리에서 스스로 모터에 부하되는 전류를 제어하는 식의 강화학습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된 코드입니다. 그 PD 제어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속도 프로파일을 추가함으로써 모터 자체가 급발진, 급점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속도 프로파일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실제 시연 영상입니다. 계단 극복하는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기울기를 제어하는 영상입니다. 왼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계단에 대해서 올라갈 때는 충분히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만 사람이 주면 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단 올라갈 때 당기는 힘이 평지에서 끄는 당기는 힘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뭐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낌이라든지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계단 극복할 때 아까 당기는 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 그 당기는 힘이 평지에서 당기는 힘하고 같은 힘이시나요? 실제 수치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수직 힘을 굉장히 많이 보조했기 때문에 정말 당기는 힘만으로도 계단을 극복된 상태에서 그 단만 이동하게끔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충분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50kg까지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혹시 50kg을 이제 지금 저 가방이 50kg인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부피가 크다거나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이 조금 높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무게 중심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거 계산해봤나요? 그 부분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하고 설계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토크가 가해질 텐데. 네. 일단은 무게 중심이 어디 위치, 물론 물건마다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모터 자체에 걸리는 부하 정도가 다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그 모터에 부하되는 정도, 짐에 따라서 모터에 부하되는 그 힘이 다를 거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상시적으로 PD 제어를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냥 모터에 부하되는 그 포커스만 잡았어요. 그래서 힘에 따른 네. 전체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짐 안 실었어. 직접 얘기해. 예. 지금 제공은 아니지만 그 10kg 내외 정도. 네.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평지에서 사용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계단도 있겠지만 평지에서 사용할 일이 많을 텐데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 무게 때문에 오는 방향 전환의 불편함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컨트롤이 잘 되나요?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전혀 이상 없이 잘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쪽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캡스톤 디자인 가정용 스마트폰 키트 발표를 맡게 된 8조 김명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소 가격 인상으로 집에서 직접 재배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위 품목 70% 이상이 채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물 재배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에 따라 식물을 키우는 것이 인기가 있는 취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원하는 식물을 가꾸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집에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 장소와 재배 방식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마트팜 키트는 다음 4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취미생활을 주거나 환경적인 부분, 경제, 미화적인 부분 등 여러가지 이점을 살린 스마트팜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원가 절감과 안정성 향상 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Y 플로트의 설계를 필요로 하여 다음 4가지 부품들을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여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XY 플로터에 필요한 로드를 선정하는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 내식성, 내마모성을 가진 스테인리스가 적합하다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필요한 토크를 계산하고 모드를 선정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체를 설계하기 위해 XY 플로터를 지탱할 프레임을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고정하여 구조체를 제작하였습니다. 프로파일은 특성상 강도가 높아 안정성이 높고 가볍다는 점과 추후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체와 플로터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저희는 아두이노와 파이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활용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여러가지 프로세서를 지원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씨앗을 심고 토양 습도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을 아두이노로 확인하고 토양이 건조하다고 인식된 화분으로 플로터가 해당 좌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와 워터펌프를 통해서 수분이 충분해질 때까지 물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활용하여 시리얼 통신으로 센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AI를 이용하여 식물의 상태를 분류한 후에 분류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개인 SMS로 전송할 수 있게 코드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습도 센서, 펌프, 스텝 모터와 시리얼 통신, 카메라의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간트 차트로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왼쪽 사진은 실제로 제작된 스마트팜의 모습이고 이 영상은 토양 습도 센서를 뽑았을 때 해당 화분이 건조하다고 판단하여 인식하고 플로터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 2번 위치에 있는 화분에 있는 센서를 뽑았을 때 건조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과 1번도 역시 뽑았을 때 그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가 토양을 완전히 건조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센서를 제거함으로 건조하다고 인식하게끔 작동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카메라를 통해 식물의 성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식물의 성장이 얼마큼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토양 습도 센서와 XY 플로터, 워터 펌프를 통해 자동화하여 노동력을 절감시켰고 편리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모델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경량화도 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종을 심어도 성장이 가능하고 인식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습도만 조절하고 빛이나 온도 같은 거는 센싱을 따로 하지 않는 제품인가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외했습니다. 이거는 좀 프로젝트랑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정용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신미성을 기대를 하기는 했는데 가정용으로 놓기에 사이즈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가정용이 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시연하는 거 장소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스템 구성하는 것도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과연 카메라가 필요할 것인가? 제 말은 이제 반려식물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스마트폰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럴 때 네.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먹을 것 같고 답변 잘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4조 그립토피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박지영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개요, 목표, 기술 설명, 결과 및 성과, 프로젝트 결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프트 로봇을 활용한 손세탁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소프트 로봇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로봇의 형태는 부드러운 재질의 외형에 내부의 유체를 재워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저희는 소프트 로봇의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활용해 옷감에 손상이 없는 세탁 로봇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와 목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패션 트렌드의 변화와 니트 소재의 발전으로 니트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세탁의 방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탁기는 옷감의 손상, 손세탁은 물리적 피로감, 드라이 클리닝은 비싼 가격 등 각자의 세탁 방식이 지닌 약점과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방식의 약점과 한계점을 개선한 세탁기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민한 결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소프트 로봇으로 세탁을 하면 옷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세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목표입니다. 옷감의 손상 방지, 소프트 로봇 제어, 옷의 청결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젝트 기술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몇 논문과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참고한 결과 그리퍼 내부의 공기관과 외부 공기 주머니
형태 모두 네모난 형태로 제작했을 때 그리퍼 전체에 고른 압력을 주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네모난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여기서 서버 모터는 옷의 위치 조정, 솔레노이드 밸브와 에어펌프는 각각 공기의 배기와 주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로봇 몰드 제작 과정에서 4발, 3발, 최종적으로 2발 형태까지 여러 번의 제작과 시행착오를 통해 최소한의 실리콘의 부피로 최대 면적의 공기 통로를 확보해 소프트 로봇 그리퍼의 작동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입하는 공기 유량 변화에 따른 소프트 로봇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4초, 즉 100mm 이상부터는 공기를 더 주입해도 저울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로봇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유량으로 최대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 주입량인 100mm를 최종 공기 주입량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딩 결과에 따른 실제 작동 영상입니다. 빨간 원 안을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 로봇 팔의 구동과 옷의 회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프로젝트 결론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프로젝트의 결론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과 물감을 사용해 소프트 로봇 세탁과 손 세탁의 세탁 정도를 실험해 본 결과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탁의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이 결과로 현재 상태에서 손 세탁의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나 소프트 로봇의 구조 및 강도 등을 변경하고 로봇의 작동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충분히 대체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분석입니다. 옷감의 손상 방지, 소프트 로봇 제어, 옷의 세탁 등 기능적인 목표는 모두 이루었지만 시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완성도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을 하자면 배수구의 부재 등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격 제어, 자동 세제 투입, 탈수 기능 등 기능적인 부분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설계하실 때 손빨래를 할 때 손에서 가해지는 힘이나 저 로봇에서 가해지는 힘이나 두 개를 비교하거나 타겟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런 힘 같은 게 측정하기가 손세탁이나 이런 게 옷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각자 손의 힘이 압력이 달라가지고 측정이 어려워서 그냥 어느 정도 힘이 옷에 어느 정도 힘을 가해 세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자면 그 완성 시제가 나올 때까지 몇 번 정도 제작을 했어요? 한 30번 30-40번을 제작했다고요? 이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해서 엄청 많이 다양하게 해서 보시면 괜찮은 것들은 안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몰드도 다 따로 제작해서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도현 교수님의 도와줘의 발표자 윤소연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팀이 진행한 사항들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의 이용과 접근에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음식점을 이용할 때 그 불편함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된 법을 개정하였지만 현재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와 설치가 복잡하다는 문제로 인해 유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는 키오스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자동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해주고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하여 음식 주문을 도와주는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념 설계입니다. 저희의 로봇은 크게 AI부, 무선조종부, 구동부로 나뉩니다. 저희의 기능 계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구에 시각장애인이 다가오며 인식합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고 키오스크 도착 후엔 음성 변환과 조이스틱으로 선택을 보조합니다. 선택 후에는 픽업대나 장애인 지정 좌석, 출구로 안내해주게 됩니다. 저희의 목적 계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설계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공학적 제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의 이동 속도를 시각장애인의 평균 보행 속도인 2.5km/h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3D 모델링과 저희가 작성한 도면입니다. 저희는 질량 대비 강도가 우수한 알루미늄 소재로 외관 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의 구동부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픽시2 3홀인식 카메라가 라인을 인식하면 아두이노 메가가 모터 드라이버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모터 드라이버는 기어박스 및 모터를 가동하여 시각장애인을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모터와 배터리는 공학적 계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무선 조종부 및 AI부 주요 부품입니다.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 4가 시각장애인 인식, 통신, 그리고 전체 로봇 시스템의 제어를 담당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로봇 프레임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손잡이에는 탄성 밴드를 부착하여 로봇의 갑작스러운 출발에도 시각장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저희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가 인공지능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인식하면 출발 신호를 아두이노로 보냅니다. 아두이노는 라인 트레이싱을 시작하고 바코드를 인식하면 정지 후 키오스크에 도착했다는 도착 신호를 라즈베리 파이로送신합니다. 그럼 라즈베리 파이는 키오스크와 조이스틱 간의 실시간 소켓 통신을 진행하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조이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사물인식을 할 때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잘 구동되고 보다 경량화된 모델인 텐설플로어 라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사진을 학습시켜서 다음과 같이 시각장애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픽시2를 이용하여 라인 트레이싱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라인을 따라가다가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바코드를 인식하면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와 컴퓨터 간의 와이파이 무선 통신을 진행하였고 키오스크 UI도 파이썬으로 개발하여서 키오스크를 조이스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영상이 안 되네요. 실험 검증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로봇을 최초로 개발합니다. 공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로봇의 하드웨어를 완성하였고 로봇 운용 및 키오스크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를 포용하는 적정 기술 개발 혁신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캡스톤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구현하면서?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그 로직을 작성하였는데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AI 인식하는 로직을 작성했어야 됐고 라인 트레이싱하는 로직이랑 쌍방향 무선 통신하는 로직을 작성했어야 됩니다. 네,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이 따로따로를 다 작성을 한 뒤에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잘 잡히던가요? 네,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했을 때 한 0.7에서 0.95 사이의 값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 신뢰도 점수가 0.9일 때만 작동할 수 있도록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델을 그럼 뭘 썼어요? 다시. 그 텐설플로우 라이트가 이제 욜로랑 비슷하게 사진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 친구가 신뢰성 점수를 알아서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이용해서 0.9 이상일 때 이제 시각장애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거 한 사람 누구예요? 없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잘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날까지 잘 올 수 있었고 또 이제 밖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고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드웨어적인 그런 완성도가 꽤 예년 대비 꽤 높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9개 조 중에 뭐 하드웨어가 완성이 안 돼서 좀 뭐 그런 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목표했던 바를 완성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들 혹은 내부 자문 와주신 그 선생님들께서 혹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와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G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G화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영애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05학번이고요. 명지대 기획과를 졸업하고 이제 박영태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 캡스톤 디자인 발표하는 거를 보러 왔는데 예전에 제가 했을 때도 캡스톤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되게 퀄리티도 높아진 것 같고 더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많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졸업 설계가 맞죠? 앞으로도 다른 데서 연구를 하실 때 캡스톤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WTM 아예 한번 해주시면 아닙니다. 그러면 박영태 교수님 한번 마무리 총평을 해주시면. 네, 저 총평이라기보다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발표 점수가 아마 50점 맞죠? 50% 정도가 되고 여기 저희 교수님들하고 여기 산학 자문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발표 전시해 놓은 거 보면서 궁금한 것도 아마 여쭤보고 하실 거예요. 그 점수가 또 성적에는 아마 관련이 없지만 50% 성적에도요? 네, 성적에도 50% 들어가고 또 끝나고 이제 대상, 금상, 은상, 수상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도 점수가 들어가니까 4시까지일 거예요. 4시까지 교수님들하고 여기 산학위원님들 가서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점수 평가도 하고 하니까
발표 잘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고 그때 좀 만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시, 5시 정도에 최종 점수로 해가지고 그때 점수 같은 거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다시 여러분 전시장소 돌아가셔가지고 그것도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상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5시에 네. 5시에 그 시상을 여기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더 수고를 해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시도 잘 해서 좋은 점수 받길 바랍니다.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